기업 혁신을 발목하는 정부 규제라는 주제로 어떤 규제들이 있었고 이게 기업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좀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다 금지법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5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법인데, 이게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를 소카의 VCNC 자회사를 만들어서 타다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반 택시 운송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가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버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저렇게 이제 서울 택시 조합, 전국 택시 조합, 여러 지역 택시 조합에서 반대를 거칠게 해서 이제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던 것들 여러분 좀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타다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2019년 2월에 서울택시조합에서 타다 경영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위하던 중에 택시 기사분들이 세 분 분신 사망하고 확인된 걸로는 저거보다 더 한 일곱 분 정도가 분신 사망한 걸로 확인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라는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니즈가 있었던 서비스죠. 그래서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서 1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1심에서 타다 경영진의 무죄 판결을 받죠. 왜냐면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없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2020년 3월에 본회의 통과되고 한 달 뒤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사실 이때 타다는 어떤 그 영업 손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뭐 법안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 6개월 지나서 그만하느니, 지금 그만하느니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타다 서비스를 다시 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우리가 그 경영진들의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명예회복을 이유로 들기는 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고 또 이후에 계속 재판이 이어집니다. 2022년 9월에는 타다 경영진 또 무죄를 받고요. 2023년 6월에는 대법원 최종 무죄를 받고 그냥 이거 잊혀지게 됩니다. 2023년 2월에 마카롱 택시가 파산 신청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이 금지 법안 때문에 오히려 그 다양한 그 택시 사업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카카오나 이런 타다나 그다음에 뭐 마카롱 택시랑 그다음에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여러 택시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카카오 택시 하나로 어, 천하통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빡세게 적용이 돼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카카오 정도 되는 사이즈 아니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택시 조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카카오 택시만 살아남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용 이 타다 대표가 올해 초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다금지법의 주요한 결정을 했던 게 그 문재인 정권과 당시 국토부 김현미 장관 소관의 어떤 국토위에서 요것들을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산업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열매를 낳았던 게 민주당인데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재용 대표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제 얼룩소라는 그 컨텐츠 플랫폼들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그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너무 이 타다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지 볼 수 있던 거죠. 네. 그래서 타다의 케이스는 저렇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 표를 보시면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규제를 맞이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거의 규제와 마주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대표님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표님 이 비즈니스는 한국에서 하지 마시고 어디 해외 나가서 하시죠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딱 봐도 여기는 교육부 소관, 여기는 국토부 소관, 여기는 어디 그 산자부 소관, 소관이 또 규제부처의 소관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 뚫어야 되고 저기 뚫어야 되고 저기 뚫어야 되는데 최소 2, 3년이 걸립니다. 그럴 바에 그냥 외국 가서 POC 빠르게 하고 거기서 사업화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창업개혁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정부 부처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계속 추경을 풀고 있죠. 근데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창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규제 문제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는 기사로 가져온 내용이에요. 이 스마트폰 중앙 처리 장치 보안 기술을 개발했던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콕이라는 업체가 2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국방부에 들어갈 만큼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인정받는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각종 그 금융위원회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의 본질을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해외의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콕 창업자가 한 말이죠. 규제 샌드박스가 만들어진 취지를 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페이콕 같은 회사가 다시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규제 때 규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토스 같은 유니콘 기업을 또 만날 수 있었겠죠.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근데 이것이 규제 때문에 안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수많은 비대면 진료 업체들, 스타트업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현재까지 이게 시범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5년간 비대면 진료를 사용해 본 환자가 약 492만 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다 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어떤 뭐 약 처방이나 아니면 이 오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도서산간 여러 그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고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복지부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연차별 이행 계획에 맞춰서 2030년이 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비대면 진료가 뭐 큰 업체들은 살아남겠죠. 근데 똑같이 스타트업들은 다 그냥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업체는 국내 사업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축소하고 일본 시장을 굉장히 타겟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런 비대면 진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열려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만 오로지 모든 규제와 면허와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뭐냐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은 온통 규제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안 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만약에 그 공백이 비어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해보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기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이 규제 때문에 안 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법령 해석을 조건부 수용을 통해서 실증 특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법령은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목표에 두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취지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는 총 8개 운영 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총괄하는 거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ICT 규제 샌드박스, 그다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은 이제 핀테크, 그다음 규제자유특구, 뭐 스마트 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이렇게 8개 섹터에 나눠져서 있는데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ICT와 산업융합과 규제자유특구와 스마트 도시, 연구개발 갈라지는 지점도 되게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ICT 가서 지원금 받고, 스마트 도시 가서 또 지원금 받고, 뭐 순환경제 가서 지원금 받고,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냥 제도만 만들어 놓고 성과만 빨리빨리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한계는 뭐냐? 2019년이 거의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승인됐던 195개 사업 중에 중단된 사업이 49%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50%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2 플러스 2거든요. 2년의 실증 특례를 내주고, 그 다음에 2년 플러스 해주고, 총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이후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제도이고요. 그다음 지속성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4년이 지났을 때에 지금은 임시허가 제도가 있어서 또 계속 2년, 2년, 2년 이렇게 열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결국 그 불확실성이죠. 법령이 해소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부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0이면 100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네 50%만 풀어줄게 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와 내가 자가용으로 택시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너가 그 지역에 있는 택시 사업자들에게 다 도장을 받아와. 이런 게 부가 조건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증 특례를 신청해놓고 철회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시장을 정해놓고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해봤을 때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빠르게 판단하고 또 조금 바꿔가지고 또 다른 시장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스타트업의 본질인데 규제 샌드박스는 승인받는데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고, 긴 데는 뭐 2년 이렇게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심사받는 동안 이미 시장의 트렌드는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다음, 다양한 규제 부처 이해관계로 인해서 애초에 진행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거는 교육부 소관, 어떤 거는 산자부 소관, 어떤 거는 환경부 소관, 그러면 얘네한테 모두 다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까도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고 시장의 니즈가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모두 다 열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5년째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올해는 법제화 되겠지, 올해는 법제화 되겠지,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그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분야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규제 샌드박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가시면 이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내부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 조건이거든요. 요 조건에 맞춰서 네가 사업화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인데 이게 보세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지 않고 갈등 캠핑카 검사해야 되고 분기별로 점검해야 되고 수리도 다 해야 되고 여기 밑에 지금 제가 잘렸는데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법령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상 뭐 하지 말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그 소관 부처가 저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저 담당 과의 주무관, 사무관들, 뭐 과장님들 승인을 다 받아와야 돼요.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 1년이 걸리는 거죠. 네.
왼쪽에는 이제 알파벳의 자회사라는 웨이모라는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24년에 LA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26년에는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저거 보세요. 지금 국정기획위원 경제 1, 2분과가 남양연구소에 방문해서 자율주행차 구경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까지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실증 데이터들을 취합해야 되는데 저렇게 관료들 무슨 어디 견학 한다고 저것만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에서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실증 특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안 돼가지고 그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것만 봐도 사실은 현대차가 기술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그 내부 절차에 따라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딜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남는 이유가 뭘까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면 될수록 규제가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견기업으로 안 되는 게 좋고 대기업 집단으로 선정이 안 되는 게 그, 그 대표자 입장에서는 사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말하는 게 적당한 사이즈의 중소기업 대표자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대표자로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와이프, 뭐 자식들, 친인척들 넣어놓고, 뭐 생활은 법인카드로 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견기업만 딱 돼도 그렇게 전혀 못합니다. 왜냐면 규제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전자처럼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너무나 많은 규제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꿈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관점으로 사실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최태원 회장이 저렇게 규제가 저렇게나 많다. 그러니 누가 유니콘 기업이 되려고 하고 대기업이 되려고 하겠냐. 그냥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기업 대표로서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사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혁신을 말하지만 규제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